제 생각에는 바틀비도 모비딕처럼 정의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정의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모비딕에서는 그게 모비딕이고 바틀비에서는 바틀비인데 정의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존재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운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구도로 보는 게 그나마 전체적으로 좀 맥락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모비딕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한쪽 다리를 앗아간 흰 고래에게 복수하려는 에이허브 선장과 이를 지켜보는 화자 이슈마엘이라는 구도로 쓰여진 소설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비딕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도전할 만큼 용감하다. 하지만 그것에 이길 만큼 강하지는 않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흰고래 모비딕은 운명, 알 수 없는 운명, 거대한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에이헤브 선장은 그것에 도전할 만큼 용감하지만 그 운명에 맞서서 싸워서 이길 만큼 강하지는 않은 존재. 하지만 자기가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존재. 이런 구도에서 모비딕을 크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는 인간의 이야기다. 자, 모비딕은 이제 그런 책이었고 필경사 바틀비는 멜빌이 모비딕 이후 2년 만에 발표한 단편 소설입니다. 현대인의 소외와 고립을 다룬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것을 대표하는 문장이 저는 그러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표현은 굉장히 완곡한데 하지만 태도는 단호하죠. 분명한 거절의 의미인데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이런 태도를 보일 때 현대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상처받기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소설의 구조다. 그러니까 바틀비의 단호한 태도와 그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변호사라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서먼 멜빌은 1819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학교를 중퇴하고 배를 타게 됩니다. 상선도 타고 포경선도 탔는데 그래서 이런 항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멜빌은 초기에는 신기한 바다 모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멜빌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볍고 상업적인 이야기를 쓰고 싶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벼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쓸래 하고 해서 쓴 것이 모비딕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이 필경사 바틀비가 발표된 거죠. 그런데 이 모비딕은 대중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멜빌은 소설가를 아예 포기하고 뉴욕항의 말단 세관 검사관으로 조용히 일하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모비딕이 재조명을 받게 된 계기는 20세기 초에 D.H. 로렌스나 버지니아 울프 같은 작가들이 모비딕을 재발견하면서 미국 문학 최고의 작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이 작품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시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19세기 중반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어느 고층 건물 2층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과거에 뉴욕의 맨하탄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그때 네덜란드가 해안을 따라서 성벽을 지었던 거죠. 그 성벽 길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리라고 해서 월스트리트라고 불리는 거죠. 지금도 돌로 된 성벽이 있던 길, 그런 폐쇄적인 공간이 배경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 바틀비를 관찰하는 사람은 이제 화자라고 하죠. 화자는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의 주인인 거죠. 이 변호사의 시선에서 바틀비를 관찰하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변호사의 시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변호사는 지금 60대 초반이고 부자들의 돈 관리 같은 거를 잘 해서
인정을 받는 안전한 일에 만족하는 그런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스스로를 평화주의자라고 지칭을 하고요. 좋게 말하면 원만한 성격인 거죠.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런 원만한 성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연민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친절을 베푸는 스타일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진정으로 공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스타일에 가까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변호사 사무실에는 변호사 말고 다른 두 필경사와 심부름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시기는 타자기가 아직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법률 서류 같은 공식 서류는 다 손으로 썼어야 해서 그 손으로 글을 쓰는 작업을 하는 필경사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첫 번째는 터키 씨라는 사람인데, 별명입니다. 터키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60대 영국인이고 오전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지만 오후에는 산만해지는 스타일. 두 번째는 니퍼군이라는 사람인데, 이 니퍼군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스타일로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환경을 개선하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터키 씨하고 니퍼군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파악되는, 정의가 가능한 그런 인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터키 씨랑 니퍼군을 묘사를 할 때 보면 터키 씨는 이렇고 이렇게 대해주면 이렇게 반응하고, 또 이렇게 대하면 또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걸 변호사가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니퍼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마치 우리 현대인들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파악했을 때 안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틀비라는 청년이 나타나게 되죠. 창백하게 단정하고 애초롭게 정중하며 도리 없이 쓸쓸한 모습을 지닌 바틀비라는 새로운 필경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틀비는 기계적인 태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양의 필사를 해냅니다. 변호사의 눈에는 이 바틀비의 엄청난 업무량에 일단 만족을 했겠죠. 그러다가 바틀비가 출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사건이 생기죠. 이 필경사들은 그때 당시에 손으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글씨를 쓰다 보면 오타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다 쓴 다음에 서로 이제 돌려보면서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하지만 이 확인하는 작업은 시간은 꽤 걸리는 데 비해서 급여는 따로 지급되지는 않는 그런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협조해야 하는 일종의 약속 같은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 바틀비를 불렀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틀비가 저는 그러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변호사는 이 바틀비의 이런 태도에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멍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며칠 후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바틀비 본인이 필사한 서류들을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쓴 거를 검토하니까 당연히 거절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와서 같이 검토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바틀비는 저는 그러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작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상대가 옳고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바틀비가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리니까 변호사는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바틀비하고 나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호사는 바틀비를 아주 집중해서 관찰을 하기 시작하는데, 변호사의 눈에 비친 바틀비의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외출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식사는 싸구려 생강과자 몇 개로 때우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도 신문 같은 건 전혀 읽지 않고 그냥 멍하니 창밖의 벽돌벽만 바라보고 있더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는 일종의 좀 측은지심이 들었던 거죠. 외로운 청년이구나.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변호사는 매우 독특하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 무해한 존재인 바틀비를 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 바틀비를 포용함으로써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어느 일요일 아침에 변호사가 교회를 가다가 사무실에 잠깐 들렸는데, 그 일요일 아침 사무실에서 바틀비를 발견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틀비가 그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일요일 날 바틀비가 사무실에 혼자서 외출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에 변호사는 처음에 충격을 받고 이 고립된 존재인 바틀비에게 강한 연민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강한 연민은 또 반대로 또 강한 혐오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민을 너무 심하게 느끼다 보니까 그 감정이 점점 혐오와 공포로 변해가는 거죠. 아, 이런 존재가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게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변호사는 이런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존재인 바틀비를 쫓아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틀비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바틀비는 그것도 거부하고 아예 필사까지 아예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떠나지 않고. 그래서 변호사는 그 이후에 이제 바틀비를 쫓아내려고 하지만 바틀비는 끝내 거부하고 사무실에서 버티죠.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에게 남겨진 수단은 경찰을 불러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길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가 여기서 버티겠다면 내가 떠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예 사무실을 옮겨버리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바틀비는 그 건물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일종의 책임이 있으니까 변호사가 또 옛 사무실에 찾아가서 바틀비를 이제 설득을 하게 되는데 설득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변호사는 바틀비에게 다른 직업을 찾아주겠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겠다라는 그런 제안까지 하게 되는데 바틀비는 이 모든 제안을 전부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건물주가 경찰을 불러서 바틀비를 불황자로 신고를 해서 바틀비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변호사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게 그 이후에도 바틀비가 갇혀 있는 이제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면회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간에 작은 잔디마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틀비를 발견한 거죠. 위로를 하는 의미에서 변호사는 바틀비에게 아,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잘 지내봐라. 이곳에 또 하늘도 있고 잔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틀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어디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단호한 표현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며칠 후에 다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때는 교도소의 작은 잔디마당에서 마치 자궁 속 태아처럼 웅크린 채 죽어있는 바틀비를 발견한다. 끝내 변호사 입장에서는 바틀비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틀비에게 자기 자신을 이해시킬 수도 없었다. 이런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바틀비가 죽었다는 얘기와 함께 이어지는 얘기는 바틀비의 과거의 한 토막에 대한 소문을 듣는 얘기가 나옵니다. 변호사가 바틀비가 과거에는 우리는 이제 수치인 불명이라고 하죠. 편지가 보내졌는데 그걸 받을 사람이 없어서 반송되어 온 그런 편지들을 그런 우편물을 처리하는 일을 하다가 해고당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은 편지들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바틀비는 아마도 그렇게 반송되어 온 죽은 편지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이것을 소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일을 과거에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바틀비는 끝내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희망의 소식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태워버리는 일을 했었다. 하지만 그것도 소문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은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여 이 문장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 소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병렬적으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해석은 이 소설이 현대인의 소외와 고독과 실존적 반항을 다루고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그 견해에 따르면 바틀비가 겪는 고립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부품으로 전락한 인간이 마주하는 실존적 위기를 보여준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부품으로 전락한 인간의 실존적 위기를 보여준다. 일리가 있죠. 그리고 바틀비의 업무인 특히 필사는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글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필사라는 행위 자체가 현대의 단순 반복 업무에 종속된 노동자들의 모습과 닮았다. 그래서 더 현대인의 소외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틀비가 하는 말,
저는 그러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과잉 노동과 성과주의에 지친 현대인의 최소한의 반항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스템이 규정하는 나가 아닌 온전한 나로 남겠다는 바틀비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저는 요것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결이 다른 의견에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병철 선생의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 근데 거기서 한병철 선생은 필경사 바틀비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거든요. 이것은 바틀비의 실존적 저항이 아니라 그냥 탈진이다. 봐라, 배경인 월스트리트 자체가 무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게다가 교도소의 별명은 툼스 아니냐. 그러니까 이 소설의 배경 자체가 무덤이고 그 무덤 속에서 탈진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 견해로 보면 바틀비는 번아웃이 된 거죠. 다 타버리고 죄만 남은 상태. 그러니까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 다 타버린 그런 현대인의 모습이다. 탈진한 현대인의 모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틀비를 보면서 익사자라는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익사자.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에 보면 그 주인공 스티븐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 관한 묘사를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지만 사람이 물에 빠져서 물속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그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뭔가 막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침내 숨이 막혀서 생명이 떠나고 눈은 그대로 뜬 채로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텐데, 근데 저는 이 바틀비를 보면서 익사자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틀비는 크게 세 단계의 거부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필사 외에 다른 일은 부수적인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수적인 일을 거부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사마저도 거부하는 단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필사라는 거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맺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계약인데 이것마저 거부해버리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교도소에서는 식사까지 거부하잖아요. 바틀비가 스스로 좀 물에 빠져 죽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마치 물속으로 빨려 점점 단계들을 거치면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봐서 익사자의 모습도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다음 견해는 이건 작가 자신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다. 작가 자신의 이야기만 담긴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작가 자신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필경사 바틀비는 모비딕 이후 2년 만에 발표한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모비딕을 발표하고 났을 때 멜빌은 독자들의 완전한 무관심 속에서 절망에 빠져들었겠죠. 그런데 과거에 바틀비가 필경사를 하기 전에 죽음 편지들을 처리하는 일을 했었다. 자, 죽음 편지들은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썼는데 하지만 그것을 읽어줄 사람이 없어서 반송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죽음 편지들이. 그런데 왠지 죽음 편지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왠지 죽음 편지들이 모비딕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비딕이 독자들을 향해 쓴 편지라면 그것을 읽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외면당했으니까. 이 작가가 과거에 읽어줄 독자가 없는 글을 썼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작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때 그래서 모비딕을 발표하고 실패하고 멜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전에 멜빌은 아주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를 몇 개 성공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충고를 해줬답니다. 야, 그러지 말고 그렇게 심각한 거 쓰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봐. 근데 그때 멜빌이 이제 더 이상은 영혼 없는 글쓰기는 사양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작가 자신의 서사도 바틀비의 서사랑 좀 연결이 되죠. 마지막 견해는 그겁니다. 결국 작가는 바틀비가 아니라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 소설에서 변호사는 바틀비를 관찰하는 역할을 하는데 독자는 그 바틀비를 관찰하는 변호사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는 바틀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틀비를 관찰하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변호사야말로 우리하고 정말 많이 닮은 인물인 것 같아요.
속으로 나쁜 생각도 하고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누군가가 뭐 부탁을 하면 웬만하면 들어주고 그리고 이 변호사는 타인과 진정으로 공감해서 타인에게 친절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유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할 때는 보통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공감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삶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변호사는 우리랑 너무 닮은 거예요. 자, 결국 변호사에게 바틀비는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에이헤브 선장에게 모비딕이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일반적인 인간들은 어떤 납득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될 때 심한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일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내 주변의 상황은 파악하고 있어야지 마음이 놓이는데, 근데 어떤 부분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으면 인간은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것은 이제 실존적 불안이라고 정의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면서 의미를 찾아가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고통이나 사건이 끼어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백에 대해서 인간은 심한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죠. 결국 변호사에게 있어 바틀비는 바로 그 의미의 공백을 의미했던 게 아닌가.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변호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끝내 메꿔지지 않은 상태로 결국은 실패하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인간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아닌가.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마지막 문장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아, 바틀비요. 아, 인간이요. 자, 오늘 필경사 바틀비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